바꿔 달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독수리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도를 한 바퀴 돌아서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착장에 발을 딛고 보니 비로소 몸은 평형을 되찾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비록 시멘트로 축조된 이 단조로운 구조물이지만 이 선착장은 독도의 새 역사이며 독도의 중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 선착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도 사람들은 이 선착장을 저반장 또는 저반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름이건 간에 배가 닿는 곳이라는 것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생활공간의 중심으로서 그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자, 독도 경비 대원들이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피가 끓는 청년들인 만큼 독도에서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공을 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거친 날에는요, 동도 정상 헬기장에서 수박 넣어드는 이 망이 있죠. 그 망에다가 이제 공을 넣어가지고 길게 끈을 매달아 족구를 해봅니다. 그러나 헬기장이 좁다 보니까 시원찮습니다. 이곳 선착장의 넓이는 1880평방미터 정도인데요. 축구장 넓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배를 대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길고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태부족입니다만은 그러나 독도에서 이만한 넓이의 공간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죠. 편을 나눠 가지고 아이스크림 내기 족구를 하는 겁니다. 독도에서는 웬만한 거는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선이 입항하면 그때 이제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그것은 별미 중에 별미지요. 자, 경기를 마친 후에 독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빛바랜 사진입니다. 김승도 이장님 4분이 중앙에 보이고요. 독도 등대 근무자들 그리고 독도 경비대장과 대원들이 포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대원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독도 선착장에서 족구를 하려 치면요, 공을 뻥 차가지고 점수가 한 점 낮다고 하면 이미 공은 물에 퐁당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잽싸게 바다에 뛰어들어가 공을 던져줘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다가 공이 물에 빠지면 바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건져주는 볼보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은 친구들도 고창이 되면 티셔츠 입고 공을 차겠지요. 자, 이것은 독도 선착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실제 독도의 모든 일은 이곳 선착장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락선이요, 많게는 하루에 8번 정도 입도하여 쏟아내는데 관광객들을 모두 이곳 선착장에서 독도 관광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도에서의 역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선착장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독도 이야기, 독도의 역사를 쓸 수 있었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도의 선착장을 신기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런 건축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착장은 수많은 난관과 희생을 딛고 세워졌습니다. 이 선착장이 세워지게 된 그 동기는 그렇습니다. 1991년 당시는 전 세계 해양 국가들이 200해리 이지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 사이가 좁으니까요,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독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1991년 6월 8일 경찰청장에게 독도 방위에 대한 대통령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은 독도에 저반 시설이 없어서 독도 경비대 대원들의 생필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이 있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저반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1994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후 1995년 12월에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산 소재 삼엽개발이 공사를 수주하여 1995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는 시작 전부터 유례없는 난관으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공사 착공 이듬해에는 4월이죠. 부산항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독도로 향하던 56톤 선박이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희생자를 내게 되었지요. 또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냈던 태풍 리사와 위니가 독도 현장에도 덮쳤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제가 독도에 있을 때 당시 태풍이 내습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삼엽건설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동도에 있는 저 중턱에 그 유리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높이가 약 50m 이상 될 겁니다. 그 높이까지 바닷물이 치고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인부들은 그 독도 앞바다의 해저에 빔을, H빔을 박아가지고 수면에서 약 15m 정도 높이야 승강식 컨테이너입니다.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태풍 때는 모두 이제 독도 경비대로 피신을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숙소가 완전히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덜컥거리면서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기에 쌓아뒀던 자재는 말할 것도 없죠. 전부 쓸려 내려가 버렸던 거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m 길이에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1997년 10월 30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착장을 완공하는 동안에는 일본에 의기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공사를 발주할 때 공고하기를 독도 저반장 공사, 이게 아니고 동서도 저반 공사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도 공사인 줄 모르고 그 당시에 참가할 의사를 가졌던 많은 건설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이 독도 선착장 공사로 인하여 당시 한일 정상회담도 취소되어 버리고 또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역사에서 볼 것 같으면 저반장 설치는 가히 천지개벽입니다. 이로써 그전까지 경비대원들도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던 독도를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밟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선착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독도는 우리 품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한참 가까워진 독도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선착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